봐요. 그래서 곧 인턴 학생이 올 것 같고 그동안 출석을 볼게요. 김윤지, 박민정 학생 나왔어요? 변선민, 박민정 학생은 안 온다 그랬다. 전지은, 오다은, 이수연, 김예림, 종진이, 강희슬, 김지윤, 이준미, 지예림, 박도연, 이소연, 이채영, 이채영 학생 왔어요? 대답했어요. 이정은, 김여원, 조혜빈 학생 왔고, 강수연, 김소연, 김아영, 김아영 학생, 이수지, 한혜원, 최수빈, 손자영, 연서, 황한별, 김현서, 이지원, 김승현, 이수현, 강혜린, 김선진. 이름 뭐예요? 조혜빈. 출석 돼 있는데? 네. 내가 호컬 들었나? 다음 주 시험이죠. 뭐 대충 한번 지난번에 했던 거를 한번 남겨줘가지고 위에서 직접 해야 돼. 연결이 좀. 퍼서는 해야 돼.
지금 초록불로 들어와요. 네. 근데 좀 깜빡이네. 아, 그래요? 이게 그 앞 시간에는 켜져 있었는데 그냥 그 자기가 절전 모드 같은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 나올 때까지 좀 봐주세요. 이런 거 한번 해보지 않으려고.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첫 시간에 배웠던 거랑 한번 쭉 짚어주면서 대충 뭐 시험 이제 어떤 거 나올지 한번 제가 말씀을 쭉 드릴게요. 일단은 동물 공중보건학의 범위에 대해서 좀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공중보건학은 네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역학, 인중통 전염병, 식품위생, 환경위생 이렇게 해서 네 개 정도가 이제 제일 중요한 영역이라고 했고, 기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공중보건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임상 쪽의 치료보다는 예방 쪽을 중요시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중보건이 어떤 뭐 지역사회 그리고 집단을 대상으로 한 학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을 배웠죠.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냥 뭐 이제 모든 학문을 시작할 때 뭐 역사라든지 이런데 그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원헬스예요. 원헬스. 그래서 요새 이 원헬스 영역이 굉장히 뜨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자꾸 이 원헬스를 갖다가 엮어요. 다 엮고, 그러니까 환경이나 요새 뭐 기후변화 이런 것도 되게 심각한 이슈다 보니까, 그리고 동물 유해 질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이라든지 위생 건강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심해지다 보니까 원헬스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원헬스의 어떤 정의가 뭔지, 원헬스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냥 부가적으로 뭐 기관별로 원헬스 어떻게 뭐 정의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인수공통 전염병이 이제 어떤 건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랑 동물이랑 동시에 감염되는 질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질병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인수공통 전염병 뭐 이것저것 있다고 뒤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이해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동물에서 사람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서 동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다. 전파 방향에 의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고,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건 전파 양식에 의한 분류인데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게 있고, 그죠? 직접 전파는 일종의 척추동물에서 성장이랑 발달을 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했고, 대부분은 이제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 인수공통 전염병이고, 그 다음에 순환 전파는 두 종 이상의 척추동물. 그리고 무척추 동물이 이제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되면, 무척추 동물이라는 거는 뭐 모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진드기라든지 뭐 여기 뭐 꽃게나 달팽이 같은 이런 애들 다 무척추 동물이죠.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면 그 매개 전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있는 게 이제 부생성, 뭐 토양 전파, 사프로주노시스, 뭐 복합 인수공통 전염병,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병원균의 증식이나 발달을 위해서 무생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무생물이라는 거는 뭐 흙이라든지 식물 같은 것들, 뭐 포괄해서 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는 이제 파상풍이 있었죠. 그래서 파상풍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상처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상처가 이제 흙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못에 있던 그
녹슨 못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되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에 따른 분류고 그 다음 이제 원인체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리케치아 뭐 다양하게 있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거는 세균이랑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온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드문 편이고 그죠? 우리 광우병밖에 안 배웠죠. 기생충이나 리케치아는 이제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좀 중간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질병이 세균성이랑 바이러스성이 제일 많아요. 차이점은 그 세균 같은 경우는 그 외부에서 생존은 물론이고 증식까지 가능한 형태라고 했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약간 무생물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세포 내에서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이제 생존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이제 DNA만 이제 전파시키기 위해서 다른 그런 기관들은 전부 다 세균한테서 빌려 쓰고 그다음 뭐 특징은 뭐 크기도 세균보다 훨씬 작고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 되고 평소에는 무생물이다가 숙주에 들어간 생물 형태가 되고 세포의 모든 것들을 빌려 쓰는 형태로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차이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보시면 되고 리케치아는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중간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 질병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케치아가 원인인 게 있어요. 그래서 츠츠가무시라는 질병이 리케치아가 이제 원인이고 세균보다는 작지만 세균이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이고 약간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중간쯤. 그래서 세균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지만 어쨌든 바이러스처럼 살아있는 숙주가 없으면은 증식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충, 기생충. 딴거로 알아보시고.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 슬라이드가 오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제 쭉 배웠죠. 질병에 대해서 쭉 배웠고 그래서 일단 뭐 광견병부터 배웠죠. 그래서 광견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광견병의 어떤 전파 경로에 대해서 꼭 잘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광견병은 교상으로 전파가 되고 교상으로 전파가 된다는 거는 그 어떤 전파를 하는 매개체가 침이라는 뜻이에요. 침, 그죠? 침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광견병이라는 거는 그 침샘 속에 바이러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가 그 다른 동물 이제 물거나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하면 침샘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 형태라고 했고 보통 이제 도시형이랑 상림형의 형태가 있다 그랬는데 또 이러네. 그 도시형은 그렇게 뭐 요새는 그렇게 전에 비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 그랬죠. 물론 이제 고양이도 많고 야생 고양이도 많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산림형 감염병이 좀 많은 편이고 원인이 뭐라 그랬죠? 야생 노구리. 야생 노구리가 굉장히 가장 문제가 됩니다. 감염병은 모든 온열동물이 다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소가 옮길 수도 있고 말이 옮길 수도 있고 뭐 꼭 개나 고양이가 아니더라도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그 객과의 동물 중에서 이제 야생 너구리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그 야생 너구리가 이제 그 휴전선 이남 쪽에서 전파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전신적으로 어떤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면서 뭐 공격성이라든지 마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다가 사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인 뭐 광견병 뭐 밑줄 친 부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접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사람은 잘 하지 않고 동물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12주에서 16주 정도 되면은 일단은 접종을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람은 따로 접종하지 않지만 조금 뭐 수의사라든지 아니면 야생동물을 좀 다루는 사람이라든지 위험도가 있는 사람들은 접종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저기 유기동물 보호소 같은 데서 일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접종은 뭐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그
그 베이트 백신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음식 먹는 형태로 하기도 한다고 뭐 다르게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 이제 광우병이죠. 그래서 광우병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아놓으세요. 광우병이 이제 그때 소개를 해드릴 때 어떤 질병이냐면은 원인이 되는 게 일단 육골분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육골분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육골분이라는 거는 어떤 고기를 갖다가 그 뼈랑 그 살이랑 이제 다 갈아갖고 이제 먹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질병이 생기는 거라고 그랬고, 이 원인이 양의 스크래피라는 질병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스크래피라는 질병도 그 일종의 이제 신경성 질환인데, 그 이제 스크래피라는 질병이 육골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육골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소한테 이제 전파가 된다고 했고, 자, 원인은 프리온이라고 했어요. 프리온. 그래서 보면 이제 프리온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프리온이라는 거는 결국은 일종의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은 사실은 전염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얘는 특이하게 그 바이러스에 이제 비디온이라는 말을 했다 그랬죠. 비디온이랑 단백질의 프로테인을 이제 합친 말인데, 특이하게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뭐 정상소가 이렇게 코를 먹고 이걸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이 정상적인 프리온이 스크래피에 걸린 양에 있다가 소가 양의 육골분을 먹고, 소도 뭐 뇌라든지 척수라든지 아니면 뭐 회장이 있는데 신경절 같은 데다가 다 프리온을 갖다 그득그득 이제 한 상태에서 이걸 사람이 먹으니까 사람도 프리온에 이제 감염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그랬죠. 사람에서는 보통 이 크로이페치 약복형이 원래는 SCJD라고 해서 원래는 크로이페치 약복형이 원래는 존재를 했는데, 새롭게 변형 크로이페치 약복형 VCJD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 VCJD가 그 인간 광우병이라고 불리면서 이 광우병이랑 굉장히 좀 연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때 말씀드렸듯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광우병이라고 하면은 요 VCJD 변형 프로이페치 약복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고 육골분이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인체 감염, 인간 광우병이 생기면 베리언트 프리페치 약복 디지즈가 제이콥 디지즈죠. 생기고, 이 특징이 일단은 잠복 기간이 긴 게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질병처럼 뭐 잠복 기간이 뭐 2주 정도 된다고 치면은 찾아내는 게 어렵지 않죠. 2주 있다가는 발병을 하게 되니까. 근데 잠복 기간이 뭐 2년에서 8년, 뭐 4, 5년은 돼야지 잠복기가 끝나고 발병이 시작되면은 이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냥 임상 증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이제 주저앉는다든지 다운어파우라고 했죠. 그런 비정상적인 자세라든지 행동의 변화를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병원성 및 임상 증상을 보시면은 보통 이제 염증이나 면역 반응 없이 중추신경계에 복합이 돼서 그런 질병이 나타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임상 증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때가 많고, 굉장히 좀 시일이 지나야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잠복기가 긴 게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 이렇게 뭐 이상하게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지금 표정부터가 이상하죠. 불안 증상을 보인다든지 이런 신경적인 어떤 증상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보이지는 않아서 병을 찾아내기가 좀 어렵다. 그럼 이제 우리 코로나 뭐 PCR을 하든 면역 키트를 하든 그런 식으로 좀 진단이라도 좀 쉽게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확진을 하려면은 뇌를 이제 썰어가지고 뭐 조직학적, 병리학적, 조직학적, 병리학적은 다 그 시료를 만들어 갖고 현미경 밑에서 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뇌의 일부를 잘라갖고 요걸 현미경 밑에서 봐야 되는데 죽기 전에는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런 것들이 진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뭐 예방이나 치료 방법은 없고 그냥 다 살처분 되고 알박사 되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상풍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화상풍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프로주노시스, 복합 인수공통 감염병, 부생성
이런 표현을 써서 보통은 이제 그 흙이라든지 자연의 어떤 무생물들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감염은 주로 그 상처를 통해서 일단 감염된다고 했죠. 상처를 통해서 감염되는 형태고, 자 원인은 균이라고 했어요. 세균. 자 원인체 균 이름을 잘 알아두세요.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이름을 따서 화상풍 이름이 테타너스라고 합니다. NUS라고 해서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라고도 하고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나이라고도 하고, 뭐 발음은 라틴어 유래라서 조금 뭐 제각각이에요. 어쨌든 생긴 게 약간 이런 형태로 생겼다고 했죠. 국채 모양으로. 자, 동글동글한 게 뭐라고 그랬죠? 그쵸? 동글동글한 게 아포예요, 아포. 그래서 이 아포 같은 경우는 자, 아포가 이런 식으로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얘가 길쭉길쭉한 강균의 형태인데 이제 뭐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조한 환경 아니면은 먹을 게 없는 환경 이런 식으로 어떤 스트레스 요인들이 쌓이게 되면은 아포의 형태를 만든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아포라 그러고 스포가 이제 만들어지면 이 아포는 굉장히 높은 열이라든지 안 좋은 환경, 뭐 건조한 환경, 배고픈 환경 이런 데서 또 살아남는다고 그랬어요. 살아남아서 다시 환경이 좋아지면 길쭉한 형태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은 아포를 만드는 세균이고, 이 아포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포 어떤 것인지. 그래서 아포를 만들기 때문에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균마다 아포를 만드는 애들도 있고 안 만드는 애들도 있는데, 만드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거나 안에 뭐 구슬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건 이제 말이나 양에서 이제 주로 걸리는 그런 질병이고, 뭐 말이나 양이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로 상처를 통해서 감염돼서 수축성 마비를 보인다고 했죠. 어떤 뻣뻣함이랑 근육 경련을 보인다고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배웠죠. 지난주쯤에 배웠나요? 그 보툴리눔이라는 거 배웠죠, 그죠? 보툴리눔이랑 이 화상풍이랑 똑같이 클로스트리디움이 원인인데, 보툴리눔 같은 경우는 축 늘어지는 이완형 마비. 화상품 같은 경우는 몸이 뻣뻣해지는 수축형 마비를 보이는 게 차이점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강직되고 몸이 이제 수축되고 활 모양 강직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뻣뻣하게 수축되는 형태로 보인다고 했고, 기본적으로는 뭐 치료하는 방법은 있고 우리나라에서 보고돼서 백신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핵도 그냥 뭐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한번 쭉 익혀 놓으세요. 쭉 익혀 놔서 일단 결핵균의 원인이 라이코박테리움이라는 거라고 그랬고, 얘가 굉장히 발육 속도가 높다 그랬죠, 그죠? 발육 속도가 늦은 세균이고 보통은 37도에서 하루 이틀 내로 진նակ이 형성이 되는데, 얘는 뭐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원인체라든지 아니면 뭐 전염 경로라든지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 자 중요한 거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투베르클로시스라든지 보비스가 보통 이제 많이 감염되는 거라고 했고, 보통 이제 그 소가 걸리는 우형결핵에 걸린 마이코박테리움 이제 보비스라 그러는 우형결핵에 감염된 소를 갖다가 소의 어떤 뭐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섭취를 해서 감염될 수 있다고 했고, 요거는 제가 지웠었죠. 투베르클로시스가 동물이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지웠다고 했고, 그래서 결핵은 보통 우리가 폐결핵을 가장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듯이 뭐 폐결핵도 있고, 이걸 먹고 우유를 먹고 장결핵 같은 거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장결핵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결핵이라는 어떤 특징적인 병도를 장기에서 형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균 동정하는 법 중에서 이 투베르클린 피부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베르클린은 사실 요새는 많이 안 써요. 이거는 그냥 전통적으로 원래는 굉장히 많이 사람에서 쓰는 방법이긴 한데, 요새는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항원을 검출하는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정확해요. 그래서 이 투베르클린 피부 반응은 사람보다는 보통 이제 동물에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결핵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발견하면은 살처분하고 그죠? 치료 안 하고 살처분하는 거죠. 우유나 고기 조심해야 되고 도축 검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어떤 노란색의 치즈 모양처럼 이런 결핵병소를 보이는 애들은 다 폐기가 됩니다. 그죠? 살균 소독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이제 백신을 맞는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일단은 치료 기간도 굉장히 길고 재발도 잘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약을 먹었다 끊었다 먹었다 끊었다 하면은 그 다제내성 결핵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다제내성이라는 거는 다양한 약제에 대해서 내성을 보이는 결핵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잘 낫지 않고 난치성 결핵이 돼서 사망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특징적으로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결핵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선진국에서는 많이 안 걸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이제 그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발생이 별로 없고 일본에서도 발생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에도 특이하게 약간 후진국처럼 여전히 결핵의 발생률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뭐 미국 같은 데는 백신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결핵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백신 같은 거 다 하고 그러죠. 그래서 독특하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가 결핵이 좀 발생률이 높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는 이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동물에서 반추동물이라고 그러면 소, 양, 염소죠. 그렇죠? 여기서 유산이라든지 아니면 뇌막염, 뇌수막염 같은 거 일으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스테리아는 뭐 식중독 균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산, 그다음 뭐 기형아, 그다음에 어떤 신경 쪽, 뭐 뇌수막염, 뇌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동물이나 그다음에 사람한테 이제